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배전선로의 부하 특성 및 운용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선로 정수 및 전압 강화,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수치입니다. 부하율, 부등률, 수용률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하에서는 일정한 전압을 공급받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일정한 전압 공급을 위한 전압 조정 설비,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송전이 아닌 배전에서 보호를 위한 차단기나 개폐기 등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송전, 변전소, 배전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로 정수와 전압 강화인데, 지금 배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송전은 발전소에서 수용가까지 하면 그 거리가 수십에서 수백 킬로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전은 특성상 변전소에서 각 수용가이기 때문에 거리가 짧고요. 이 부분은 단거리 선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로 정수와 전압 강화, 우리가 선로 정수는 2장에서 했었고요. 전압 강화는 3장에서 했었는데, 이 선로 정수는 저항과 인덕턴스 L만 고려하겠습니다. 왜? 단거리이기 때문에. 배전선로 특성상 장거리는 없다, 중거리도 없다, 이렇게 고려를 하고요. 먼저 선로 정수에 대해서 R과 L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값들은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한 내용 똑같습니다. 송전이라고 다르고 배전이라고 다르고 그게 없어요. 보세요. 저항 R은 로 A분의 N입니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D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복습했다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선로 정수고요. 그 다음에 이 선로 정수를 바탕으로 단거리는 전압 강화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전압 강화는 얼마다? 전압 강화는 단상일 때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삼상에서는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처음 보는 공식이면 좀 골치 아픈데요. 이거 앞에 3장에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기억 안 나시면 3장으로 돌아가서 좀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력공학에서 워낙에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기에서는 더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이거 공식 정도는 필기에서 꼭 숙지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압 강화고요. 그런데 하나만 좀 더 고려를 하면 보세요. 우리가 그 송전을 할 때는 이러한 전압 강화가 어떻게 되냐면 송전을 하고 송전하고 변전소까지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 집중 부하라고 고려를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부하가 군데군데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끝부분에 모여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송전에서는 끝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부하다, 이렇게 고려하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배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끝부분에 이만한 부하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용량이지만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했던 것은 우리가 집중부하라고 하는 거죠. 집중부하. 그런데 우리가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산된 부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하가 더 좋을까요? 이렇게 마지막에 집중되어 있는 부하가 더 좋을까요?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부하가 좋을까요?
네, 얘가 좋습니다. 분산부하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뭐 골고루 꼬박 먹어야 되지. 아침, 점심 굶고 저녁에만 왕창 폭식하고 하면은 몸에 안 좋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분산시켰을 때 더 효율이 좋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 전압 강화가 작아지고 전력 손실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분산시켰을 때 전압 강화는 3분의 1이 2분의 1이고요. 전압 강화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 있죠. 전력 손실은 3분의 1입니다. 즉 여기에서 이 2가 뭐냐면 집중시켰을 때의 전압 강화에 비해서 분산시키면 전압 강화가 2분의 1이고요. 전력 손실은 3분의 1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적분식으로 해서 E는 인테그랄 1에서 0까지 IX, R, DX 뭐 전력 손실은 IX 자승 R, DX 했는데 이건 뭐 의미가 없죠. 이 수치만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만약에 필기나 실기에서 이것을 응용을 해서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면은 유도하겠지만은 뭐 미분 적분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 위해서는 뭐 결과만 외우셔도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꼭 외워주시고요. 보세요. 전압 강화는 2분의 1이고 전력 손실은 3분의 1인데 전압 강화는 전력 손실은 더 작은 게 좋습니다. 맞죠? 작은 게 좋기 때문에 분산시켰을 때가 집중시켰을 때보다 2분의 1과 3분의 1이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만 외워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부하 특성입니다. 부하 특성. 부하 특성인데 여기에는 뭐 총 4가지 지표가 나오는데요. 뭐 3가지 위주로 봅니다. 보세요. 보면 수용률이요. 수용률. 그 다음에 부등률. 부하율입니다.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수용률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축구 경기장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객이 입장을 했는데 4만 명이 입장을 했어요. 그러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4만 명이 입장했다. 그러면 수용률은 5만 분의 4만에서 80%가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전체 설비, 전체 전기 설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되는 설비의 비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부등률은 뭐냐? 부등 뭐예요? 부등 같지 않다는 거죠. 같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같지 않다? 사용하는 시간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100kW, 점심에는 200kW, 저녁에는 300kW 이런 식으로 이 부등률은 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부하율은 뭐냐? 부하, 과부하, 부족부하, 전격부하 이런 의미입니다. 즉 전체 변압기 용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부하는 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고요. 부족부하라고 했을 때 몇 프로 부족하게 사용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부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부하 특성에서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것과 손실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손실계수는 뭐 부하율과 연관시켜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부하 특성 부분에서는 요거 3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용률이요. 수용률. 수용률입니다. 보세요. 이 모든 수치는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변압기 용량. 보세요. 이렇게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부하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변압기가 이 각각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에어컨이에요.
네, 에어컨. 그 다음에 얘는 뭐 만만하게 전동기요. 전동기. 그 다음 얘는 히터입니다. 히터. 히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쉽도록 에어컨이 100이고요. 킬로와트고 전동기가 100킬로와트고 히터가 100킬로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를 통해서 에어컨과 전동기와 히터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때 보세요. 에어컨은 여름에 틀고요. 전동기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 히터는 겨울에 틀죠. 그러면 동시에 최대로 사용할 전력이 얼마겠어요? 지금 보시면 다 하면은 300인데 다 하면 300입니다. 즉 총 수용 설비 용량이 총 수용된 설비의 용량이 300인데 지금 최대로 사용하는 전력은 100 플러스 100 요렇게 100 플러스 100이나 요렇게 100 플러스 100이죠. 에어컨과 히터를 동시에 사용하진 않겠죠.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뭐 1층부터 10층까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뭐 어떤 경우면 1층부터 10층까지 모든 집이 외출도 안 하고 전부 다 전기를 모든 코드 꼽아서 다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없죠. 작정하지 않고는 잘 없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실제 우리 현장에서 그 설계를 할 때 보면 수용량이 70%입니다. 즉 전체 설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70%만 동시에 사용하더라. 최대, 그것도 최대. 100% 모두 동시에 사용할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최대로 동시에 사용해봤자 얼마? 200이죠, 200. 왜? 에어컨 더하기 전동기나 전동기 더하기 히터나 이렇게 하지 에어컨, 전동기, 히터 모두 사용할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얘 두 개는 같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최대 수용 설비 용량이 수용 설비의 용량은 300이고요. 최대 수용 전력은 200입니다. 뭐냐? 아무리 많이 써도 동시에 이 변압기가 공급해야 될 용량은 200이란 거죠. 그러면 이 변압기 용량은 1번 300으로 해야 될까요? 2번 200으로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수용 설비 용량이 300이니까 300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수용 전력이 200이니까 200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변압기 용량은 200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동시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 봤자 200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돈 낭비해서 300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변압기 용량이 높아지면은 일단 변압기 가격이 비싸지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가 차지하는 면적도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선임하는 사람의 자격도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이 용량으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용량만큼이 우리가 변압기 용량으로 선정하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요거 이해하시면은 이 수용률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용률은 뭐냐면 우리가 요것을 뭐냐면 총 수용하는 설비 용량이고요. 모든 설비 용량을 수용 설비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은 뭐냐면 가장 큰 수용 전력이요.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합니다. 최대 수용 전력.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어요? 이 최대 수용 전력이 변압기 용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변압기 용량은 얼마? 수용 설비 용량. 뭐 이렇게 하면 헷갈리시면 그냥 설비 용량이라고 하셔야 돼요. 모든 설비 용량. 모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설비 용량이 단위가 지금 했지만 이제 킬로와트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이면 변압기 용량은 우리가 전기기기 시간에 배우지만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변압기 용량은요. 그러면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모의 역률로 나눠줘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 효율도 주어졌다 그러면 이런 경우 효율도 분모에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설비 용량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에 조명 설비, 그 다음에 전동기 설비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1000kW가 나왔대요. 그러면 변압기 용량을 1000kW짜리를 설치하느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용률이 70% 같이 운전하는 것은 70%까지 하기 때문에 1000이 아니고 700kg의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설비 용량의 단위가 유효전력 킬로와트라면 역률을 나눠주고요. 거기에다가 효율까지 있다면 효율까지 이렇게 나눠줘서 변압기 용량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거 실기에서는요 엄청 깊이 들어가요. 이 공식도 묻고 의미도 묻고 계산 문제도 묻고 여기서 꼭 확실히 개념을 잡아서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교재 한번 봅니다. 수용률은 수용 장소에 설비된 모든 부하 설비의 용량의 합에 대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최대 수용 전력과의 비를 수용률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단독 수용가의 요 변압기 단독 수용가 요 전체를 하나로 본 거예요. 단독 수용가의 변압기 용량 최대 수용 전력 결정하는 식이고 수용률은 수용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을 얘기하고 변압기 용량은 이걸 통해서 역률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입니다. 만약에 효율이 있으면 이렇게 효율까지 나눠주시면 되고요. 이것이 수용률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률입니다. 부동률은 조금 복잡해요. 보세요. 부동률은 사용 시간대가 같지 않다 이런 개념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부동률은 단독 수용가가 아닌 다수 수용가입니다. 보세요. 지금 얘가 뭐냐면 보세요. 이 하나의 변압기 용량이 이거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용량이 이거 하나. 근데 그것이 하나, 둘, 셋.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있고 그 변압기를 총괄하는 이 변압기가 있을 때 지금 부동률은 있죠. 이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는 때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부동률 한번 볼게요. 지금 얘를 여기에서 전력을 공부하는데 A, B, C입니다. 이것이 A, B, C예요. 그러면 A, B, C가 있고 간단하게 아침, 점심, 저녁이라 할게요. 아침, 점심, 저녁이라 합니다. 그러면 A는 아침에는 100, 점심에는 200, 저녁에는 300을 씁니다. A는 변압기는요. B는 300에 200에 100을 쓰고요. C는 300에 400에 100을 쓴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A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얼마요? 저녁에 300이죠. 그러면 A의 용량은 300으로 해야 됩니다. A는 300의 용량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저녁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는 또 300이요. B도 300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침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C는 400이요. 400. C는 용량을 400으로 해야 점심에 원활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죠. 물론 A 같은 경우는 아침과 점심에는 남겠지만은 가장 많이 전력을 공급해야 될 아침을
생각한다면은 300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A의 변압기 용량은 300, B의 변압기 용량은 300, C의 변압기 용량은 400인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300, 300, 400 하면 얼마요? 총 합치면 1000이죠, 1000. 그럼 이 변압기 용량을 1000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세요. 이 아침의 시간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완전히 다르죠. 이때 아침 얼마요? 700입니다. 아침을 생각하면 얘는 700을 공급하고 점심을 생각하면 얘는 얼마? 800을 공급하고 저녁을 생각하면 얘는 얼마? 500을 공급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변압기의 용량은 700을 해야 될까요? 800을 500을 해야 될까요? 1000으로 해야 될까요? 얼마 해야 될까요? 1번 1000, 2번 700, 3번 800, 4번 500. 얼마? 얘도 800으로 하면 됩니다. 왜? 1000은 도저히 발생할 수가 없죠. 이 변압기가 1000을 공급할 경우는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아침은 중간이고요. 저녁은 제일 작고, 그럼 700이나 500을 하면 부족하고, 이 800은 이 변압기가 공급해야 될 시간이 있죠. 점심에는 얘는 800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 용량 얼마로 해야 된다? 800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동률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부동률은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앞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서 800이라는 숫자 있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면 1000 뭐요? 각각의 최대. A에는 300, B에도 300, C에는 400이었던 각각의 합. 그래서 분자에는 뭐냐? 각 수용가 최대 수용 전력의 합입니다. 앞에서 했던 거 뭐?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 얼마? 800분의 300 플러스 300 플러스 400.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은 조금 어려운데 제가 예를 든 수치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률 한번 볼게요. 중요한 것은 다수의 수용가에서 어떤 임의의 시점, 어떤 임의의 시간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각 수용가에서의 최대 수용 전력과의 합의 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 이해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부동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 수용과 최대 수용 전력의 합입니다. 합. 그래서 이것은 다수 수용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변압기 용량들은 수용률을 통해서 구하고요. 이것을 총괄하는 이 변압기의 용량은 부동률을 통해서 구하게 된다. 예, 그 부동률과 수용률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죠. 이 관계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동률 같은 경우는 지금 800분의 1000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얘는 1보다 더 큽니다. 1 이상이에요. 수용률은 앞에서 했지만은 1보다 더 작은 값입니다. 무조건 작다고 보셔도 돼요.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1보다 같기도 어렵습니다. 부동률은 일반적으로 1보다 크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성상.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변압기 용량은 뭐예요? 이것이 800, 얘가 변압기 용량이라고 했죠. 변압기 용량입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 용량은
이 변압기 용량, 부동률에 의한 변압기의 용량은 지금 변압기 용량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오면은 부동률이 분모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각 수용과 그대로 오죠. 수용과 최대 수용 전력의 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변압기 용량은 무조건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변압기 용량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만약에 이 값이 유효 전력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역류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유효 전력으로 주어지면 역류를 나눠줘야 되고, 만약에 피상 전력으로 주어졌다고 하면은 역류를 나누면 안 됩니다. 역률이 있다고 무조건 나누고 이건 아니에요. 역률이 있다 하더라도 피상 전력이 주로 주어졌다면 역률을 나눌 필요가 없고, 유효 전력으로 주어졌을 때만 역률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효율이 주어졌다면 효율 분모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부동률에 의미가 있는데, 부동률이 높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부동률이 높다. 우리 이 공식에서 부동률, 분모에는 이 부동률이 크다면, 부동률이 크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크니까 변압기 용량이 작아지죠. 즉, 부동률이 크면은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으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세요. 800분의 1000이었는데 만약에 800분의 1200, 얘가 부동률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뭐예요? 부동률이 크면 요건데 800이 운용할 동안 1200이가 나머지 400은 쉬고 있죠. 800이 운용될 동안 400은 쉬고 있으니까 어떻게 볼 수가 있다? 개통 설비의 이용률이 낮다. 이렇게 공식으로 했을 때 변압기 용량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는데, 800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400이 쉬고 있다는 의미는 나머지 쉬는 설비가 많다. 쉬는 설비가 많다? 설비의 이용률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부동률 개념 조금 어려웠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수치로 대입해서 설명 들었던 것을 나름 혼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부하율입니다. 부하율. 뭐 우리가 앞에서 수용율, 부, 등, 율이고요. 어떤 것은 리을이고 어떤 것은 이응이죠. 이응. 이건 기준이 뭐냐면 여기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없는 것은 율입니다. 그 다음에 모음이 있으면은 률이에요. 률.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은율 할 때처럼 니은 받침 있죠. 받침 중에서 요 니은 받침만 뒤에 율이 들어갑니다. 요거 혹시나 리을하고 이응하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혼동스러운 분이 계실 건데, 요거 여기 모음만 있으면은 율이고요. 여기 자음이 있으면은 률입니다. 그리고 자음 중에서도 니은의 자음을 가지면 율이다. 요거 뭐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부하율은 뭐냐? 최대 전력 혹은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전력입니다. 평균 수용 전력이요. 최대 수용 전력보다 평균 수용 전력. 교재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12시, 6시, 그다음에 18시, 24시고요. 이게 사용 전력입니다. 전력이면 보세요. 시간별로 지금 사용 전력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네 구간으로 나눴다고 했을 때
밤 12시부터 6시까지는 요만큼이고요. 6시부터 12시까지는 이만큼이고, 12시부터 18시까지 가장 많이 쓰니까 이만큼이고, 18시부터 24시까지는 이만큼이다라고 했을 때, 교재는 뭐 조금 더 시간을 세분화해서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시간에 따른 전력 사용량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최대는 뭐예요? 최대는 이게 최대죠. 이게 최대 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평균을 내면 얼마가 될까요? 평균을 내면은 한 이 정도. 이것이 평균 전력이요. 그래서 부하율이라는 것은 최대 전력 이 값분의 평균 전력 이 값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변압기 용량은 뭘까요? 무엇이 변압기 용량이다? 최대 전력 이것이 변압기 용량이 됩니다. 왜? 우리가 보세요. 12시부터 18시까지 12시부터 18시까지 이만큼 전력 공급해야 되면 변압기를 통해서 이만큼 전력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변압기는 최소한 이만큼의 용량을 가져야만 12시에서 18시까지의 문제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율에서 이 최대 전력 있죠? 이 최대 전력이 뭐? 변압기의 최소 용량이 되어야 된다. 근데 뭐 굳이 이거보다 더 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압기의 용량은 부하율에서 최대 전력으로 우리가 설정합니다. 더 클 수도 있지만은 더 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최대 전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부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수용가에서 공급 설비 용량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기간 중에 임의 기간 중에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평균 수용 전력의 비인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변압기 용량이고 이것이 우리가 설치한 설비의 용량인데, 그 설비의 용량이 만약에 이때도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이만큼 사용되고 있으면 평균이 이만큼이면 부하율이 100%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 다르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평균이 이만큼이면 변압기 용량은 이만큼 설치를 했는데 실제 평균적으로 사용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부하율이 낮다. 그 다음에 이 정도 사용한다. 야, 변압기 용량 이만큼 했는데 부하를 이만큼 사용하니까 변압기를 엄청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보면 공급 설비 용량이란 것은 변압기 용량입니다. 공급 설비 용량, 변압기 용량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 평균 전력 얘가 낮으면은 부하율이 낮고 이 공급 설비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얘가 높으면은 공급 설비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하율은 뭐 다른 것보다는 쉽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인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최대가 우리가 20kW, 최대가 20kW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보세요. 하루 동안, 하루면 우리 24시간이죠. 하루 동안 240kWh를 썼대요. 그러면 평균 얼마예요? 평균은 얼마?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력량 240kWh를 하루 24hour로 나누면 평균은 얼마가 돼요? 10kW가 되죠. 10kW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부하율은 얼마? 20분의 10 하면 0.5, 50%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하율은 지금 제가
하루 동안의 전력량을 말씀드렸는데요. 부하율은 일부하율, 월부하율, 연부하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일부하율은 뭐예요? 1 최고 전력, 1 최대 전력, 최고 뭐 최대 전력분의 1 사용량을 얼마? 24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맞죠? 하루 동안 총 사용량을 24시간으로 나누면 이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보면 교재 이렇게 나옵니다. 24 곱하기 1 최대 전력 분의 1 사용량을, 지금 전력량이라 나오죠. 이 전력량이 뭐냐면 하루 동안 총 사용 전력량. 어렵지 않죠? 하루 동안 총 사용 전력량이고 그것을 24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월 부하율은 어떻게 돼요? 월 최대 전력이고요. 분자는 전력량이죠. 예. 전력량은 킬로와트-아워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하루 24 곱하기 30입니다. 이게 24 곱하기 30. 24 곱하기 30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이 값이 얼마냐면 720이 돼요. 720. 그 다음에 연 부하율은 어떻게 돼요? 연 부하율은 똑같이 전력량 연 최대 전력입니다. 연 최대 전력이고 여기 앞에는 어떤 수치가 들어간다? 1년 365일 곱하기 하루 24시간이죠. 365일 곱하기 24시간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19,8760 8760 곱하기 연 최대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연 부하율도 이렇게 하는데 어렵지 않죠? 뭐 1은 24, 월은 720, 연은 876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실계수인데 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부하율을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손실계수는 부하율에서 수용 대신에 손실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손실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최대 손실 전력 평균 손실 전력입니다. 외우는데 어렵지 않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에서 여기에 손실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손실계수예요. 즉 어떤 임의기간 중에 최대 손실 전력에 대한 평균 손실 전력의 비고요. 이것이 손실계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실계수를 H라 하고요. 부하율을 F라고 했을 때 손실계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손실계수는 부하율 F의 제곱보다는 크고 F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1보다는 요것은 1보다 작고요. 요것은 0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수용률과 이 부하율은 특성상 1보다 클 수가 없죠. 부등률은 1보다 큽니다. 근데 수용률과 부하율은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0.9라고 가정하면 0.9의 제곱은 0.81.
그 다음에 얘는 0.9죠. 그러면 1보다 작으니까 제곱한 값이 그 값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손실계수는 0.81에서 0.9 사이의 값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손실계수의 범위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손실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손실계수는 알파 F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알파는 계수입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알파는 0.1에서 0.4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지고, 그리고 그 알파가 주어지면 부하율을 대입을 해서 손실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 손실계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율과 손실계수의 관계고요. 이번 시간에 했던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기 전에 조금만 복습 한번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전선로의 전압 조정이 있습니다.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220V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압이 다운되면 예를 들어서 210V나 200V가 들어오면은 문제가 되는데 230V나 240V가 들어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전류가 작아지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아니요. 그건 전압이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원하는 전압이 도착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뭐 기술봉사라고 해서 어릴 때 농어촌 지역이 있죠. 그 독거 노인들 계시는 집에 뭐 전기 고쳐주고 이런 봉사활동하고 가면 어떤 할머니 집에 갔는데 전압을 찍어보니까 240V가 나와요. 근데 240V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집에 형광등이 있는데 엄청 밝습니다. 그런데 형광등을 2달에서 3달마다 한 번씩 갈아 끼워야 된대요. 왜? 너무 밝으니까 이 형광등이 최고로 밝기로 그 동작을 해버리니까 수명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전격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장 좋은 상태로 동작하라고 전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배전선로의 전압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220V가 들어오도록 약속을 했으면 220V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거예요.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낮으면 뭐 동작이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전선로의 전압 유지해서 전선로 전압 유지의 목적입니다. 공급 전압이 전격 전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보다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지면 효율이 감소하고 역률 및 기기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압 및 주파수 유지 범위가 있습니다. 110V는 110V 플러스 마이너스 6V예요. 약 5%에서 6% 정도 되죠. 110 플러스 마이너스 6V예요. 그 다음에 220V는 220 플러스 마이너스 13V입니다. 이것도 거의 5%에서 6% 정도 사이죠. 13V니까. 그 다음에 380V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8V입니다. 10%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그 배전선로에서 전압의 범위가 10%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380V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8V라서 10%가 되고요. 주파수는 좀 더 빡빡합니다. 60Hz 플러스 마이너스 0.2Hz. 이 수치는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뭐 실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외워주시고. 그리고 전압 조정의 이점으로는 수요가 전기를 받아서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전압을 공급받음으로써 생산 기기의 적정 운전으로 효율 증대, 생산성 및 기기의 수명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수명이 향상되고, 공급자 측에서는 전력 손실의 경감,
전압이 뭐 낮아지거나 높아지고 하면 전력 손실이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손실의 경감과 기기의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며 저압에 인한 효율 저하를 막을 수가 있다. 네, 전압이 낮아지면은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조정하는데 두 군데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모선입니다. 모선에서 메인 라인, 버스 라인, 메인 라인 혹은 뭐 급전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인 라인에서 전압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로에서 메인 라인에서 나와서 분기되어서 선로에서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법이 다른데, 모선에서 전압 조정은 유도 전압 조정기. 유도 전압 조정기는 전기 기기 시간에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도 전압 조정기에 의해서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전압의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IR이라고 그래요. 인덕션 레귤레이터에서 I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하시 탭 절한 변압기. 이것도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부하시 온노드 탭 절한 변압기, 온노드 탭 체인저. 부하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탭을 변경해서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겁니다. 온노드 탭 체인저에서 부하시 전압 조정기, 부하시 탭 절한 변압기입니다. 그럼 선로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것은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변압기 탭 조정. 주변압기에서 탭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승압기. 이것도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우는 단권 변압기라고 해서 삼상에서 단권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 이것은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라고 해서 LDC라고 합니다. 선로, 라인, 드롭, 콤펜세이터에서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 예. 그 다음에 직렬 콘덴서 아시죠? 직렬로 콘덴서를 연결해서 전압 강화를 보상해주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송전자에서 했던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압 조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전체를 다 하긴 어렵고요. 전압 강화 기기 중에서 중요한 것 주변압기 탭 조정, 그 다음에 승압기나 유도전압 조정기 IR에 대해서 요 3개 정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외울 거 외우고 공식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